안녕하세요. IBCEPT 물리강사 차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체드윅의 물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시범 강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경력에는 IB 물리랑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학원들이나 그리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써놨고, 그리고 사실 이 전에도 수능이라든지 A-level이나 AP 같은 데서도 10년 이상 이제 물리를 수업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IB 물리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IB 물리는 총 5개의 대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토픽 A부터 토픽 E까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체드윅에서는 크게 봤을 때 위에 있는 토픽 A, B, C까지를 Year 1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토픽 D랑 E를 Year 2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토픽 A에서 그 A1에서부터 A3까지는 HL이랑 SL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단원들이고요. 이제 A4이랑 A5는 HL 토픽들인데, 이 중에서 A4은 첫 학기에 그 A1에서부터 A3까지 배울 때 같이 배우게 되지만, A5 같은 경우는 Year 2에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Year 2로 미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픽 B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B4만 HL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B5 같은 경우는 얘는 HL 토픽은 아니기는 하지만 체드윅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 있어서 얘는 2학년 때 토픽 D, fields를 배울 때 같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학년 그 커리큘럼에서는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 C는 wave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특별히 HL에서만 배우는 토픽은 없기는 하지만 C.1이라든지 그다음 C.3, D.5에서 일부 HL에서만 배우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고요. 체드윅 같은 경우 현재 12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여기 C5까지 완전히 썼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원래 계획은 C5까지 끝내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진도가 느려짐으로 인해서 이번 학기에는 여기 C3까지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에 Year 2에 올라간 학생들 같은 경우 Year 2에 C4부터 해가지고 토픽 D, 그 다음에 E를 이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A.5랑 B.5 역시 2학년 때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타임라인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Year 1 학생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에 Year 1, 그러니까 IB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봄 학기에 Year 1의 두 번째 학기를 마친 학생들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작년에 IB를 시작한 현재 Grade 12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서 Year 1 때 C5까지 끝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진도를 나가는 순서나 어떤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첫 학기 때, 그러니까 작년 가을 학기죠. 그때 HL이랑 SL 학생들 공통적으로 A.1에서부터 A.3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2달 정도 A.3를 나가는 동안 HL 학생들 같은 경우는 A.4까지 병행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이때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 첫 학기에 시험 횟수가 조금 적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 10월 말쯤 여기 A.2까지 끝낸 시점에 A.1이랑 A.2 시험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여기 A.3를 끝낸 시점에 A.3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요 첫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A.4까지 시험을 봤어야 됐는데, 여기 이제 약간 스케줄이 밀리면서 첫 학기 마지막에 나갔던 A.4의 HL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겨울방학이 끝나고 그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그때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학기 때는 토픽 B를 시작을 해가지고 토픽 B.1이랑 B.2가 끝나는 시점 정도에 B.1, B.2 시험을 함께 봤고요. B.3가 끝날 때쯤 마찬가지로 B.3 시험이 한 번 있었고, 토픽 C도 유사하게 C.1이랑 C.2가 끝날 때 이때 시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토픽 B에서 HR 토픽에 해당한 B.4의 경우는 이제 사실 B.3 내용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B.3까지 마치고 나서 SL이랑 HR 공통적으로 C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B.4 진도를 HR 학생들은 나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 C.1이랑 C.2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HR 학생들 같은 경우는 B.4이랑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C.1에서 HR 학생들만 다루는 내용들에 대한 시험이 한 번 있었고, 학기가 끝나기 직전에 C.3 시험이 마지막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은 아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각 시험이 있기 전에 한 1, 2주 전에 비슷한 범위에 대한 퀴즈가 한 번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SL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학기에 2번, 그리고 얘는 HL 시험이었고, 그리고 얘도 HL 시험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시험이 있었고, 퀴즈 횟수도 비슷하게 이제 첫 학기에는 한 2번 정도,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퀴즈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2번의 HL 시험이 있었는데, 사실 이 A.4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시험을 보긴 했지만 첫 학기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첫 학기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한 번씩 HL 시험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이번 학기 말에 추가적으로 IA 제출도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일 기준으로 사실 오늘 당일 IA 제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드윅 같은 경우는 IB 물리는 뭐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이제 작년에 IB를 시작한 학생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Year 1 안에 IA를 끝내려고 하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올해 이제 IB를 시작한 학생들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IB 물리에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체드윅 그 내신이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세스멘트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스트럭처는 이제 IB 물리에서뿐만 아니라 뭐 화학이나 생물 같은 다른 과학 과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크게 Paper 1A, Paper 1B, 그리고 Paper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aper 1A 같은 경우는 이제 Multiple Choice 문제들이고요. 이게 뭐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보통 한 문제당 1분 정도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좀 이제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aper 1B는 조금 특이한 페이퍼인데요. 얘는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라고 해서 보통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를 그래프나 도표 형태로 준 다음에 그걸 이제 해석하고 분석을 하고 뭐 이런 필드를 보는 페이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uncertainty의 계산이라든지 뭐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 개념에 대한 어떤 뭐 이해도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보다는 이런 좀 스킬적인 부분 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체드윅에서는 페이퍼 1B 같은 경우는 따로 시험을 보기보다는 일부 시험들에 뭐 한 문제 정도씩 포함을 해서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퍼 2는 이제 free response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관식 문제들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계산 문제의 경우는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최종 답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을 확인을 하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물리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체드윅에서 보는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뭐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크게 퀴즈와 그리고 흔히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EOL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퀴즈를 보는 횟수랑 그 EOL 횟수는 학기별로 한 3회에서 4회 정도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 학기당 1회 정도씩 평균적으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퀴즈 보는 횟수랑 EOL 횟수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학기 전체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OL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퀴즈가 뭐 성적에 전혀 안 들어가냐 하면 그건 아니고, 퀴즈도 학기 성적에 반영이 되기는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 구성은 당연히 퀴즈마다 그리고 시험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퀴즈는 multiple choice, 그러니까 paper 1A 스타일의 문제가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free response 문제도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멀티플 초이스의 비중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OL은 이제 그것과는 반대로
여기도 이제 페이퍼 1A 스타일 문제와 페이퍼 2 스타일 문제가 둘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페이퍼 2 스타일,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 문제의 난이도에는 퀴즈나 EOL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퀴즈에 나오는 주관식 문제보다 EOL에 나오는 주관식 문제가 조금씩 더 길이도 길고 문제 개수도 더 많고 난이도도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조금씩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체드윅에서 보는 시험에 이 멀티플 초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IB 실제 그 패스 페이퍼 기출 문제에서 내실 때가 많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free response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패스 페이퍼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패스 페이퍼 비중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가져오시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체드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재작년 정도부터는 free response 문제들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시는 비중이 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EOL의 free response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뭐 기출 문제만을 푸는 것만으로는 약간 대비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퍼 1B 같은 경우는 재작년 정도부터 봤을 때는 페이퍼 1B의 비중이 되게 높진 않고요. 아예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험에 포함이 되더라도 짧은 문제 한 문제 정도로 시험에 포함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체드윅 그 물리 코र्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시범 강의로서 프랙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랙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IB 기출 문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요 수업에서 물리랑 관련된 뭐 너무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내용은 체드윅에서 10학년 과학 코र्스에서 배우는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드윅에서 물리를 작년에 배웠던 학생들이라면 수벨 이퀘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뉴턴's laws of motion이라든지 기본적인 몇 가지 force들, 그래서 뭐 weight나 normal force나 뭐 friction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상황을 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surface가 있고 그리고 그 surface 위에 어떤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가만히 놓여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자한테 작용하고 있는 force들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들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먼저 아래 방향으로 weight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weight는 mass times gravitational 뭐 field strength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라고도 부르는 요 9.8이죠, 값이. 그래서 g를 곱해주면 weight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상자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이 상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냐? 바로 땅바닥으로부터의 normal force가 이 상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상자가 뭐 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normal force의 크기는 weight랑 같겠구나. 그래서 얘도 이제 mg랑 같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 상자를 뭐 따로 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얘한테 아직까지는 friction이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상자를 이렇게 앞으로 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상자를 밀고 있는데 사람의 힘이 너무 약하고 상자는 너무 무거워서 자, 오른쪽으로 밀고 있기는 한데 상자가 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상자가 안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럼 상자한테 작용하고 있는 net force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상자한테 작용하는 net force가 0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미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미는 힘이니까 applied force라고 해서 FA라고 한번 써보죠. 그럼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FA랑 같은 크기로 상자를 왼쪽으로 밀고 있는 거는 어떤 force냐? 요게 이제 바로 fri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FF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이 applied force가 10N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상자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죠? friction도
10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자를 움직여 보려고 조금 더 세게 밀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0N이 아니라 20N으로 힘을 증가시켰는데 여전히 상자가 안 움직이고 있다. 무슨 뜻이죠? 프릭션도 똑같이 20N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만약에 30N으로 힘을 더 늘렸다. 근데 여전히 상자가 안 움직인다? 무슨 얘기예요? 이 프릭션도 똑같이 30N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릭션이 가지고 있는 성질,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 프릭션의 크기는 딱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자를 얼마나 세게 미는지에 따라서 프릭션도 값이 같이 변한다. 그래서 프릭션은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0N으로 밀면 프릭션도 10N, 20으로 밀면 프릭션도 20, 30으로 밀면 프릭션도 30이 된다면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상자를 세게 밀어도 이 상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자를 세게 밀면 언젠가는 얘가 움직일 테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릭션은 이 사람이 어플라이하는 포스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기는 하지만 대신에 어떤 조건이 있다? 어떤 최대치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100N으로 밀어도 그럼 프릭션도 똑같이 100N이 돼서 안 움직일 거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릭션이 이 applied force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는 맞기는 한데 어느 정도 그 최대치까지만 올라가게 되고 그거보다 더 센 힘으로 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상자는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릭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프릭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미는 힘이랑 똑같이 맞춰서 같이 커지는 그 프릭션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static fric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미는 힘이 이 프릭션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갔을 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사실 상자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프릭션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죠. 얘가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상자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프릭션이 작용을 하는데 그 움직이는 동안 작용하는 프릭션을 저희는 dynamic fric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이 static friction은 먼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얘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까 봤듯이. 사람이 미는 힘에 따라서 friction도 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friction은 얼만큼 작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얘는 필요한 만큼 작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만큼 작용한다. 이거 너무 베이그하잖아요. 뭐 그럼 필요한 만큼이 얼만데? 그럼 필요한 만큼이 얼마냐 하면 이 상자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N으로 밀었을 때 프릭션도 10N만큼 작용한 이유가 뭐죠? 그래야 상자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사람이 미는 힘이 20N으로 증가했을 때 프릭션도 20N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그래야 상자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자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단 그 최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tatic friction에 대한 어떤 공식을 써줄 때는 이 static friction이 equal to 얼마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얘는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최대치가 있다 또는 그 어떤 limit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최대 limit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mu라고 읽고 mu_s라고 되어 있죠. 이 mu_s는 뭐냐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이라고 해서 이 상자의 바닥과 이 땅바닥이 얼마나 friction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surface인지.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이 뭐 미끄러운 경우에는 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이 낮은 거고 바닥이 좀 거칠거나 뭐 끈적끈적하거나 한 요런 이제 friction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이 높다. 그래서 이 값은 그 surface의 뭐 재질이라든지 그 거친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곱해져 있냐면 normal force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 normal force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바닥과 상자의 바닥면 사이에서 서로를 미는 사실 요 normal force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normal force가 셀수록 friction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riction의 최대치가. 자, 그럼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붙였을 때 손바닥을 살살 갖다 대고 이걸 문지르면 쉽게 미끄러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미끄러진다는 거는
프릭션의 최대치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손바닥을 갖다 댄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세게 꾹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을 비비려고 하면 쉽게 비벼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손바닥끼리 서로 세게 미는 경우, 즉 normal force가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프릭션의 최대치도 함께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질인지 그리고 그 두 개의 surface가 서로를 얼마나 세게 꾹 누르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프릭션의 최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ynamic friction.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 충분히 세게 밀어서 상자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그 상자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프릭션이 얼만큼 작용하냐? 얘는 static friction과 다르게 값이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고정된 값만큼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dynamic friction은 사람이 얼마나 세게 밀고 있는지 또는 이 상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자가 빨리 미끄러지고 있던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던 뭐 사람이 세게 밀던 약하게 밀던 뭐 안 밀던 상관없이 미끄러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똑같은 값의 friction이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게 그 값이 얼마인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이 static friction의 최대치랑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얘는 이제 얘랑 비슷하죠. 근데 얘는 mu s였고 얘는 mu d예요. 왜냐하면 얘는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이었고 얘는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은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과 유사하게 이 surface의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보다 작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 이 상자가 멈춰 있을 때 안 미끄러지고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의 크기보다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보다는 더 적은 양의 friction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normal force가 곱해져 있는 건 똑같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의 surface가 서로 얼마나 세게 누르고 있는지에 의해서 안 미끄러지고 버틸 수 있는 최대 힘도 달라지지만 미끄러지고 있는 동안에 작용하는 friction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사한 형태의 공식이기는 하지만 얘는 equal to or less than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값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dynamic friction은 그냥 equal to죠. 왜냐하면 얘는 항상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이만큼의 friction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coefficient가 얘는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이고 얘는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으로 서로 값이 다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이 더 값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네, 여기 일단 문제 잠깐 보시면 A box of mass 1.2 kilograms is lying at rest on a surface.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box and the surface is 0.36. 여기 보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나와 있고 그리고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도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A를 보면 outline why the coefficients of friction have no units. 그래서 어떤 quantity에 유닛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일단 그 quantity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냥 coefficients of fric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그리고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이 들어가는 이 dynamic friction에 대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일단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렇게 공식을 써줬으면 그 식을 이제 이 coefficient of friction에 대한 expression으로 rearrange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mu d가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이기 때문에 mu d에 대한 expression으로 rearrange를 해주면 friction over normal force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expression에 나와 있는 값들의 유닛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friction의 유닛 뉴턴이고 normal force의 유닛도 뉴턴이죠. 어쨌든 둘 다 force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뉴턴이랑 서로 cancel 되고 나면 아무런 유닛이 안 남죠. 그냥 1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 같은 경우는 따로 유닛이 없다. 왜냐하면 force over force이기 때문에 뉴턴 over 뉴턴이 되어서 서로 cancel out이 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B 보면 show that the minimum force needed to accelerate the box is about 4 newton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소 얼만큼의 힘으로 밀어야 상자가 움직이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할 때 기준으로 이제 사람이 살살 밀면 상자가 안 움직이고 사람이 세게 밀면 상자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소 얼만큼 이상의 힘으로 밀어야 상자가 움직이겠느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미끄러질지 안 미끄러질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자, 근데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끄러지지 않고 있다? 그럼 걔한테 작용하는 friction은 static friction이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으면 그 조건은 뭐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friction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static friction의 최대치보다 작다면 안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tatic friction의 최대치가 뭐 100N이다. 근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 50이 필요하다. 그럼 50만큼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50만큼 작용하면 안 미끄러질 테니까 그러면 얘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반대로 미끄러지려면 어떤 물체가 미끄러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friction이 maximum static friction보다 크다면 그때는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최대로 작용할 수 있는 friction이 예를 들어 100이야. 근데 안 미끄러지면 150이 필요해. 그러면 150만큼의 friction은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걔는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minimum force needed to accelerate the box니까 이제 박스가 미끄러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끄러지려면의 조건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필요한 friction이 이제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times normal force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제 필요한 friction이 얼마야? 내가 이제 미는 힘만큼의 friction이 작용을 해야 얘가 안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apply 해야 되는 force가 maximum static friction의 그러니까 static friction의 최대치보다 크면 얘는 미끄러질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그 static friction의 최대치는 얼마냐? 여기 문제 보시면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은 0.36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normal force를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normal force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자가 horizontal surface 위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전에 살펴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normal force는 weight랑 같겠죠. 그러면 weight는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mass에다가 9.8을 곱해주면 이제 weight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maximum static friction이 되고 그럼 그 static friction의 최대치보다 더 세게 밀면 얘는 움직이게 될 테니까 요 값이 이제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게 약 4.2N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4N이랑 뭐 비슷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A force of 14 newtons acts on the box for 0.35 meters as shown. 그래서 이제 14N의 힘으로 상자를 밀었대요. 그럼 이제 상자가 안 미끄러질 수 있는 최대 힘은 4.2N인데 4.2N보다 세게 밀었기 때문에 상자는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얘가 0.35m를 가는 동안 14N으로 밀고 그 다음에 0.35m를 간 다음부터는 the force is then removed from the box and the box continues to move.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밀어요. 근데 안 밀었다고 해서 이 상자가 바로 멈추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더 간 다음에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자를 더 이상 안 밀기 시작했을 때부터 D만큼의 거리를 더 가서 상자가 멈춘다는 건데 여기서 이 D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두 개 섹션으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처음에 0.35m 동안 상자를 이 14N의 힘으로 밀고 있었던 구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상자가 다시 멈추기까지 구간, 이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상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구간에서는 상자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acceleration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구간을 1번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구간을 2번 구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1번 구간부터 한번 보면 자, 이 1번 구간 동안에 상자한테 작용하고 있던 포스가 뭐가 있었냐?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weight 있었을 거고 normal force 있었을 거고
14N으로 미는 힘이 있었을 거고 반대 방향으로 friction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friction의 크기는 14N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그래야 상자가 오른쪽으로 accelerate를 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먼저 그 acceleration을 구해보면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뉴턴 second law로부터 acceleration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net force가 얼마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미는 14N에서 friction을 빼주면 될 텐데 이제 요 friction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아까 계산했던 4.2를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4.2는 static friction의 최대치였고 이 1번 구간 동안에는 상자가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static friction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dynamic friction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dynamic friction은 공식 자체는 비슷하게 coefficient of dynamic friction times normal force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coefficient dynamic friction은 0.28이고요. 그리고 normal force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weight랑 같을 것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9.8을 해주면 될 거고 요게 mass인 1.2 곱하기 a랑 같다라고 놓고 acceleration에 대해서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8.92 meters per second squared의 acceleration을 가진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 1번 구간이 끝났을 때, 즉 0.35m만큼을 갔을 때 여기서 얘의 velocity가 얼마인지를 구해 볼 거고 요거는 저희가 수발 이퀘이션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displacement 0.35인 거 알고 있고 initial velocity 0인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부터 밀기 시작했기 때문에 final velocity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값이고 acceleration은 방금 구한 8.92이고 time은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time이 없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v squared is equal to u squared plus 2as 이 공식을 사용해 줄 거고 u 제곱은 0이고 그러면 v는 root 2as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acceleration인 8.92랑 displacement인 0.35를 넣어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50 m per second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 1번 구간이 딱 끝났을 때 속도는 2.5 m per second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 2번 구간이 끝났을 때의 속도는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2번 구간에도 똑같이 수발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distance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2번 구간의 acceleration이 얼마인지를 다시 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2번 구간에서는 acceleration이 더 이상 8.92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번 구간에는 어떤 force들이 작용하고 있냐? weight랑 normal force 똑같고 friction 여전히 왼쪽으로 작용을 해요. 미는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friction도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상자는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상자가 미끄러지고 있는 이상 내가 밀던 안 밀던 friction은 항상 같은 값의 friction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미는 힘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세 개의 force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도 F equals ma를 적용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friction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0.28, 9.8, 1.2 요게 1.2a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acceleration에 대해서 풀어보면 2.744 m per second squared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수발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displacement를 모르는 거죠. 요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고 이번에는 initial velocity는 아까 전 1번 구간으로부터 구한 2.5 m per second final velocity가 이번에는 0이 되는 거고 acceleration을 저희가 방금 2.744를 구했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acceleration의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한테 acceleration은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본다면 acceleration은 왼쪽이기 때문에 negativ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time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이 빠진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여기서 이번에는 v가 0이고 그리고 저희가 s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s는 minus u squared over 2a가 될 텐데 마이너스 2.5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744 1.14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D는 1.14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고로 acceleration의 그 부호가 네게티브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 분자 쪽에도 네게티브 사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displacement는 positive value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friction에 대한 공식 두 가지, static friction, dynamic friction 이렇게 두 가지 배웠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